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의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자재 관리 일을 하면서 해외로 이민을 나갈 수 있을까 문의를 해 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입사를 2차 전지 배터리 셀 제조 설비 회사의 서비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지원했는데 보직이 바뀌어서 자재 관리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서비스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냥 뭐 자재 관리, 뭐 창고 관리, 뭐 구매 관리, 자재 관리 뭐 이런 쪽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주재원, 미국 주재원 이 순서로 가게 될 것이라는데 이쪽 자재 관리 업무를 잘 배워놓으면 해외 정착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약간 비추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자, 헝가리 주재원을 이 회사에서 뽑은 것 같아요. 고용주가. 헝가리 주재원을 뽑았는데 여기서 2년 일하면은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 한 2년 구르면 뭐 미국의 더 좋은 동네로 한 5년 보내주겠다. 근데 가자마자 서비스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재 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또 2년 후에 무슨 말을 할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헝가리가 뭐 이렇게 살기에 뭐 나쁜 나라, 엄청 뭐 나쁜 나라고 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헝가리도 뭐 충분히 나름 삶의 질이 뭐 어느 정도 있기는 하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EU 국가들 중에서 대체로 잘 못 사는 나라,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옛날 영화도 아니고 요즘 최근 영화 중에 그 마블 시리즈에 보면은 블랙 위도우하고 또 그 활 잘 쏘는 스파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둘이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무슨 뭔가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은 아 이거 옛날에 부다페스트 같다고. 그러니까 부다페스트는 항상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사건 사고가 생길 만한 곳. 즉 헝가리의 주재원으로 가는 것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헝가리 주재원으로 가는데 그거를 일종의 뭐 미끼 베이트처럼 미국 주재원 이거 끝나면은 헝가리 주재원 끝나면 미국 주재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보직이 변경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재 관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일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배터리 셀 제조 관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다. 배터리 셀이라는 어떤 나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자마자 그 어떤 기술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별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이 자재 관리를 해라.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이민이라든가 본인의 커리어 뭐 자기 개발 이런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약간 비추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또 한 분이 문의해 주신 게 자녀가 이제 17살, 아마 만으로 한 16세, 15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고1인데, 앞으로 진학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남자아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해외 영주권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서둘러서 뭐 어느 나라가 됐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와 함께 동반하여 해외로 출국하고 그 나라에 계속 거주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리고 그 아이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성년이 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체류하다가 나중에라도 만 24세 이전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부모를 따라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억지로 한국 군대를 보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몰라요. 왜냐면 한국의 지금 병역 자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요새 뭐 최근에 뭐 이기자 부대 뭐 해체했다는 둥, 뭐 8군단을 해체할 거라는 둥 앞으로 뭐 그것 때문에 요새 국방부에 굉장히 시끌시끌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병역 자원, 남자 병역 자원이 있어야지 군대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구가 이미 20살 기준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비슷하게 났어요. 근데 뭐 그게 10살 지나고 그러니까 만 10살인 아이들 혹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군대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올해 뭐 25만 명 신생아가 태어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니까 남자만 군대 간다? 그러면 1년에 한 10몇만 명밖에 안 돼요. 또 그 중에 뭐 재벌 아들, 무슨 뭐 국회의원 아들, 뭐 권력자 아들, 뭐 이런 사람도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뭐 실제 군대 갈 수 있는 인력은 10만 명이나 되려나? 그러면 한 두 연령대 뭐 군복무가 대략 2년 정도 하니까 두 명 그 뭐라 그러지? 두 개 년도에 걸쳐 있는 남자들을 다 합쳐봐야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한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뭐 이런 그 병역법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심하게는 이제 여자도 군대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자도 뭐 뒤에 후방에서 뭐 군수 업무라든가 기타 지원 업무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여자 여군을 뭐 최전방 그 전투 요원으로 쓰지는 않지만 후방 요원으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큰 아이가 만약에 아드님이라면은 하여튼 최대한 젊었을 때 어느 나라가 됐건 출국해서 엄마나 아빠가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만 12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영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뭐 독일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그 나라 원어민이 되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안타깝게도. 통상 언어학에서 그 아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언어를 새로 배워서 원어민급으로 구사할 수 있으려면은 마지노선이 만 12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언어학 전공하는 뭐 주변에 뭐 분들이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통상 만 12세가 넘어가면은 어떠한 언어를 배우더라도 새롭게 그 원어민급으로 배우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10대 중반, 후반, 뭐 1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영어를 배우든 독일어를 배우든 뭐 프랑스어를 배우든 혹은 뭐 덴마크어, 노르웨이어를 배우든 외국어로서 최상급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로서 최상급 수준이란 얘기는 사실은 뭐 의사, 치과 의사, 뭐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인데 이제 뭐 법정에 쓰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주로 서류 업무를 하는 변호사. 이 정도까지 뭐 엔지니어라든가 뭐 IT 개발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군대 문제를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나 아빠가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유리하게 지금 되는 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중 어디냐? 1순위가 독일, 2순위가 노르웨이 정도예요. 그리고 뭐 베네룩스 국가들 다 어렵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을 버텨야지 영주권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 외에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다 기회가 뭐 요새 최근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유럽들에 비해서는 훨씬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돈은 돈대로 더 많이 투입을 하는데 반드시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좀 없다. 영미권은 현재 대체로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아이가 최선의 글로벌 커리어를 가지려면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더 이상 늦어지면은 아예 성년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뭐 미국이 됐건 뭐 영미권이 됐건 뭐 독일이 됐건 뭐 프랑스가 됐건 뭐 룩셈부르크가 됐건 노르웨이가 됐건 엄마 아빠가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곳,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플러스 아이도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 그런 곳으로 가셔서 공부를 시키시면은 사실은 이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뭐 의대, 치대, 뭐 요새 뭐 의치 약한수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전문직들 중에서 제일 못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회계사가 근데 또 나름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회계사 정도는 뭐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올렸지만은 이민 1세대도 좀 이민 1.5세대뿐만이 아니라 이민 1세대도 통상 도전하기 쉬운 뭐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비교적 수월한 상대적으로 그런 직종, 공부, 전공에 해당이 돼요. 실제 제 막내 동생이 호주에서 회계사 해요. 저희 막내 동생 뭐 이렇게 공부 머리가 아주 좋다거나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 블로그에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한국에서 어디 분교 나왔어요. 경희대 분교 수원. 그리고 전공도 이미 한물간 무슨 뭐 섬유공학 뭐 이런 거 전공했었다고요.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무슨 뭐 잠사학과 뭐 이런 거 있어요. 섬유공학과? 아니 다른 건가? 잠사학과하고 하여튼 뭐 이런 섬유공학과 뭐 이런 거 나오고 제가 야 그거 가지고는 해외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 뭐 컴퓨터 부전공이라도 해라 해서 컴퓨터 부전공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랬는데 컴퓨터를 배운 게 아니라 그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20년 전 얘기인데 무슨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뭐 한국에서 아 얘는 뭐 이미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냥 나 따라서 저 따라서 뭐 호주로 와라. 그래서 호주에서 제가 대학원 넣어줬어요. 그것도 대학원도 좀 처음에는 좋은 대학원 넣어줬더니 뭐 계속 F 받고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는 학교 대학원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학교 대학원 회계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석사학위 어쨌든 마무리하고 지금 회계 업무를 뭐 하면서 나름 연봉 6자리 이상 6자리 흔히 뭐 이제 6G 샐러리라고 그래요. 고연봉자를 해외에서 영미권에서 왜냐면 6G시면 최소 10만 불 뭐 10만 유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으면서 나름 생활을 뭐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걔가 뭐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솔직히 제 막내 동생이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뭐 먼 친척 뭐 동네 뭐 아는 동생 뭐 호주에서 회계사 제가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다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똑똑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 호주에서 뭐 회계사로 잘 일하고 있다.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조금 서두르면은 해외에서 영주권 받으면서 남자아이라면은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원어민은 못 되지만 외국어로서 최상급 수준까지는 무슨 공부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회계사 같은 직업이 좋으냐? 회계사 같은 직업이 어떤 점이 좋으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문의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뭐 한국 대상으로 뭐 이런 뭐 이민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분들의 뭐 의뢰를 받고 뭐 회사를 해외에다가 설립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자, 가끔 보면은 저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런 이민 업무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뭐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뭐 제가 했던 걸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자유롭게 살면서 뭐 해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 가장 유리한 전공이 회계사라는 거예요.
회계사는 사실은 고객하고 얼굴 맞대면서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회계사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은 좋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는 회계사도 CPA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CPA도 있고 CA도 있고 뭐 또 하나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CPA, CA가 있고 무슨 뭐 또 다른 회계사 협회가 있어요. 민간 협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중 한 군데만 시험 통과하면 돼요. 되게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과정을 졸업을 하면 회계학 과정 학사학위나 혹은 뭐 석사학위를 졸업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소시에이트 CPA가 돼요. 시험 없이 그냥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 이미 수습 회계사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3년 더 경력 쌓고 몇 가지 시험 더 통과하면은 이제 어소시에이트 CPA에서 어소시에이트를 떼는 거예요. 그럼 정식 CPA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 뭐 개업을 하든 뭐 어쩌든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소시에이트 CPA 상태에서도 충분히 고연봉이나 뭐 많은 좋은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인 나이 들어서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취업하신 분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도와가지고. 제일 많은 단일 직종 하면은 IT 다음에 회계예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그리고 뭐 회계를 공부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장부라든가 숫자도 할 수 있지.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세법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의 이민법들은 결국 회사법, 세법,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설립한 회사에서 내가 고용계약서를 받으면은 불법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뭐 독일이든 어디든 그 불법이다. 불법이래요, 그게. 주변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설립한 회사에서 돈을 꺼내오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100% 투자한 회사에서라도 그 돈에서 그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돈을 내가 합법적으로 꺼내 쓸 수 있으려면은 배당 수익으로 배당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해서 고용계약서를 받아서 월급을 받던가. 월급도 그냥 공짜로 다 못 받아요. 세금 4대 보험을 다 공제한 다음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교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답답한 소리를. 그래서 회계 지식이 공부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민법을 잘 알려면은 이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자, 첫째, 회사의 지배 구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회사도 주식회사가 있고 뭐 유한회사가 있고 대주주가 누구이냐 대주주가 하나이냐 대주주가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뭐 수십 명이냐 대표이사가 있느냐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냐 대주주와 동일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매니저는 매니저인데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월급쟁이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다 달라지고 이민법적인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동자냐? 대표이사도 노동자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월급쟁이라고 무조건 다 노동자로 간주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자영업자로 간주가 될 때도 있고 노동자로 간주가 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인데 노동자로 간주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새 보면 무슨 우버 드라이버라던가 무슨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쿠팡 딜리버리맨 뭐 이런 분들 이게 해외에서는 이거를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인데 노동자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아무 나라나 가가지고 우버 노동자 고용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 어그리먼트 뭐 이런 것만 맺어도 나 이걸로 노동자니까는 뭐 이민 신청할래 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본적인 회계 지식, 뭐 세법, 무슨 뭐 회사법, 노동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이민 업무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의하신 분이 저 쌤이처럼 어떤 이민 업무를 글로벌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소득을 올리고 싶고 뭐
뭐 약간 디지털 노마드적으로 생활하면서 살고 싶다. 제가 내일 모레 50인데 집에서 이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계사는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다. 집에 앉아서. 실제로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독일 회계사 현재 호주 회계사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빼고 독일에 있는 회계사만 4명이에요. 디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이렇게 4곳에 회계사하고 업무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 회계사만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고 나머지 3명의 회계사는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회계사들이 지금 어디 뭐 인도네시아 발리 뭐 태국 푸켓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사, 치과 의사보다 회계사 같은 직종이 미래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AI 때문에 이제 회계사가 앞으로는 뭐 필요 없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물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주 단순 뭐 덧셈 뺄셈 크레딧 데빗 뭐 차변 대변 이것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훨씬 복잡한 업무들을 회계사들은 결국은 수행을 해야 돼요. 방금 이민 업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어떤 회사를 누구를 대신해서 이민 목적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법인을 설립한다. 근데 그 법인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객의, 이 클라이언트의 베스트 인터레스트일 것인가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계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저 세미처럼 뭐 이런 이상한 그 직종에 종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공부를 하나 권한다? 뭐 회계사 괜찮아요. 회계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혹은 뭐 회계, 재무, 뭐 마케팅 이런 걸 다 골고루 다 배우는 경영학과 이런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자, 독일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법률은 아직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확정 안 됐고 현재 독일 뭐라 그러지? 분데스탁이라고 그러나? 그 독일 의회에서 맹렬하게 논의 중이에요. 물론 다수당이 지금 현재 집권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통과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그런 이중국적을 쉽게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독일 내에는. 그래서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지금 한창 논의 중입니다. 근데 뭐 대세는 독일의 이민과 시민권, 국적 취득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자. 이중 국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대세이기는 해요. 그리고 독일에서의 회계사도 비슷하냐? 영미권보다는 독일 회계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독일어를 해야 되니까. 영미권 회계사는 물론 영어를 해야 되지만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해야 되니까는 조금 더 독일어가 보통의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공부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회계 원칙은 호주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감가상각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무엇이 크레딧이고 무엇이 데빗인지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익스펜스고 어떤 거는 캐피탈인지 왜냐면 똑같이 돈을 썼는데 돈이 없어지는 게 있고 돈을 똑같이 썼지만 자산으로 잡히는 항목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나 호주에서 공부를 하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나 독일에서 공부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설명을 드렸는데 US GAAP 혹은 뭐 IFRS 요새는 US GAAP 이걸 잘 안 쓸 거예요. IFRS 그런 그 인터내셔널한 어떤 스탠다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거를 각 나라의 회계, 세무 뭐 이런 법들이 그거를 거의 무시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건 프랑스에서 공부하건 어디서 공부하건 회계 공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다. 하지만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무슨 경영학과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영어로 처음 회계를 배웠는데 영어가 더 쉬워요. 사실은 크레딧 데빗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용어예요. 차변 대변보다. 한국의 회계 용어들은 절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무슨 그 일본식 한자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감가상각 정도는 쉬운 표현인데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무슨 영어로 뭐 amortization. 이 영어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는 이 용어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어가 어렵지 회계 공부 자체는 그렇게 보통의 한국인이라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막 엄청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영어보다는 독일어 나이 들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야 뭐 어린 아이들이야 그냥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초중고 다니고 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은 뭐 독일어나 영어나 다 어렵지 않게 정복을 하는데 이민 1세대 입장에서는 영어든 독일어든 다 어려운데 그래도 보통의 한국인 입장에서 영어는 그래도 좀 들어본 바가 있고 하니까 뭐 조금 더 만만해 보이고 독일어는 아예 처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상범이라는 분께서 방송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아이슬란드 대학원 입학하려면 성적 2.6 이상 넣으면 되나요? 그거는 몰라요. 성적만 가지고 아이슬란드 대학원 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되고 당연히 성적은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백분율 환산 점수로 최소 80% 이상, 이왕이면은 85% 이상 받으면 좋고 영어는 IELTS 최소 6.5, 7.0 이상, 뭐 토플로 8, 90 이상, 이왕이면은 90, 100 이상 이렇게 받고 관련된 경력도 뭐 전문적인 그런 경영 뭐 이런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뭐 최소 1, 2년, 2, 3년 정도 쌓으면은 뭐 아이슬란드에서 운영하는 상경계열 대학원 입학에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독일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나요? 간호사 외에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이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노인 간병 뭐 요양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aged care worker 이거 한 6개월 10 이거 한 1년? 1년만 독일어 공부하면은 대부분 한 B1 정도 받으시거든요. 이거 받고 아우스빌딩 한 6개월 1년 이런 그 노인 요양 관련된 단기 아우스빌딩 요것만 하면은 취업이 돼요. 실제로 정말 우리는 가진 돈이 없고 몸으로만 때우겠다. 이런 분들은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독일어 좀 공부하고 이런 요양원에 아우스빌딩 한 6개월, 뭐 한 1년 뭐 정도 하고 나면은 거의 100% 취업이 돼요. 노인 요양사 뭐 하여튼 이거를 에이즈 케어 워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 연봉은 굉장히 짜요. 한국으로 치면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다도 더 밑에 뭐 노인보호요양사 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냥 간병인이죠. 간병인 제일 말단 직업. 그럼 뭐 한 2천 뭐 한 1, 200유로 뭐 이 정도 받지 않을까 2천 유로 내외 월급을 받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근데 요새 독일도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12유로예요. 그러면은 주 40시간 일하면은 이 정도 주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52주 하니까는 한 2만 5천 유로 연봉이 된다는 거죠. 2만 5천 유로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1,350원 정도 하나요, 지금? 뭐 한 3천 뭐 37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이게 독일에서는 최저 수준 연봉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뭐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떼요. 그리고 여기서 뭐 6주 유급 휴가 별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달 반은 노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노인들 돌보다가 내가 뭐 감기가 걸리든 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병가 써요. 그럼 병가를 써도 유급 병가란 말이에요. 독일 의료보험에서 월급을 다 커버를 해줘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1년에 한 2달까지도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를 근데 혼자서 이걸 취업을 해가지고 독일의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은 독일의 일반적인 그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돈을 받아서 최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즉 본인의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독일도 월세가 지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생활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둘 다 노인요양보호사 뭐 이런 걸로 최저임금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5만 유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 충분하게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뭐 한 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최저 연봉으로 노인 뭐 이런 요양사 뭐 독일어 한 1년 공부하고 뭐 아우스빌딩 한 6개월 1년 뭐 한 2년 투자해서 2년 동안 버틸 자금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또 하늘보리 님이 프로그래머 취업에 나이 제한은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제가 도와서 취업되신 분들 중에 50대 분도 있으셨어요.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IT 엔지니어나 뭐 전기 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 분들 중에서 제가 도와서 독일에 취업하거나 혹은 독일이 아니라 뭐 북유럽에 취업하거나 하신 분들 중에 50대 분도 있으셨다. 40대 후반, 50대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나라 언어 못해요. 영어만. 솔직히 영어도 이분들이 막 엄청 잘하는 영어가 아니에요. IELTS 뭐 6.0 수준이 안 돼요. IELTS 6.0 수준이 안 되고 IELTS 한 5.5? 5.5 정도 수준으로 솔직히 그 영어 실력으로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풀타임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유럽에 있는 고용주들은 너무나 급하니까 자 노르웨이어를 할 줄 아는 고용주, 스웨덴어를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 스웨덴어를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 있겠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독일어를 하는 프로그래머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일단 영어로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면은 일단 뽑겠다. 그리고 그 영어도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영어를 다들 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원어민들처럼 빠른 영어를 구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분당 100단어를 다다다다 얘기할 때 이제 비영어권 유럽인들은 빨리 얘기해봐야 분당 50단어 혹은 그 이하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조금 더 비벼보기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요새 어떤 추세냐면은 독일은 그나마 나라가 크니까 이민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요새. 요새 뭐 그 독일 내에 있는 외국인청이 폭발했어요. 그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막 우크라이나 난민 플러스 일반 이민자들도 독일에 뭐 먹고 살 거리가 많다라는 게 이제 좀 알려져 가지고 뭐 동유럽에 더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데서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주 허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청에 너무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그 이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독일은 하여튼 이민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독일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어디 벨기에, 뭐 룩셈부르크, 무슨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인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은 자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덴마크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본토 사람들 빼놓고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구인 광고를 덴마크어로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현상이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분들 현상이 뭐냐면은 독일에다가 누군가가 영어로 구인 광고를 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 보고 거의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고용주가 사실은 우리가 독일에도 지사가 있지만 원래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저기 덴마크 코펜하겐이야. 아니면 어디 저기 노르웨이 뭐 오슬로야. 이렇게 뒤늦게 나중에 와서 뒷북을 쳐요. 그러면서 우리 노르웨이로 오지 않으련 뭐 어디 벨기에 어디로 오지 않으련 뭐 이런 경우들이 요새 꽤 많아요.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새우잡이배 선원들 뽑아가듯이. 왜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새우잡이배 선원을 뽑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참치잡이 원양어선에 간다 이렇게 사람을 구인 광고를 해놓고 사실은 뭐 참치잡이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저기 새우잡이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새우잡이배가 뭐 복지도 더 좋고 뭐 이런 뭐 조건이 좋으니까 여기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인력을 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래머나 기타 이공계 엔지니어, 특히 전기전자 뭐 옛날엔 전전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면 모르겠네요. 전기전자 제어계층 뭐 이런 류의 전공자들 분들은 영어만 조금 공부하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다. 정말 제가 저를 통해서 독일에 온 분들 중에서 전기전자 IT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취업이 안 된 분들은 현재까지 거의 없다. 뭐 취업 내고 중인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회도 그만큼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용기를 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간호사로 독일에 취업하면 한국에서도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나요? 제가 확실치가 않아요. 한국 간호사 자격증은 독일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독일의 간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통상 한국에서 오히려 그걸 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그거는 그 국시 기관에 문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해외 의대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그 국시원에 몇 번 연락을 해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통상 인정이 될 확률은 높아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독일에서 학사학위로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라면은 한국에서도 국시 응시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국시원에다가 서류를 잔뜩 제출해야 돼요. 의대도 마찬가지고 독일 의대, 미국 의대, 필리핀 의대 어딜 나오든 그 한국 국시원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많이 제출을 하셔야지 그 응시 자격이 될 거예요. 네덜란드 석사 내년에 입학하는데 네덜란드 다 좋아요. 근데 석사 학위를 입학해서 졸업하면 취업이 되고 이민이 쉽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의 석사에 입학하는 이태연 님이 현재까지 한국에서 어떤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을 갖췄으며 몇 년을 합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 혹은 왜냐면 네덜란드 석사 졸업하면 한 1년인가 밖에 구직 그 거주허가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취업에 실패하면은 내 돈으로라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버티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5년인가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학생 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한 50% 인정해 주니까는 한 3, 4년, 4, 5년, 한 4년 정도로 버티고 네덜란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 이런 다른 조건들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런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네덜란드에서 석사하면은 성공하겠느냐? 그거는 사실은 장담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이게 골고루 다 갖춰져야지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유리해져요. 30대 중후반 부부가 대학원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30대 중후반 부부의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통상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는 몰라요. 한국에서 어떤 커리어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국에서도 IT 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그것만 이런 조각난 내용만으로는 제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매를 키우는 40대 중반 부부세요. 미국, 캐나다 이민을 하려면 일단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학력 이런 부분들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다 입학이 가능해요. 근데 캐나다는 그걸 안 된다? 왜 불가능하다고 유학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백신 접종은 대부분의 의사들이라든가 병원에서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싫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또 상당한 분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수혈도 안 받고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민 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영주권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은 안 하고 어떤 뭐 투자 행위만 한다던가 아니면 소극적인 사업 행위, 창업 행위, 뭐 운영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것도 다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아까도 그 회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해외에서 노동법에 정의된 노동, 즉 일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책상에 8시간 앉아 있으면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월급 루팡처럼.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사실. 회사 나와서 열심히 몰래 게임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도 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어떤 다국적 소프트웨어에서 다닐 때는 이제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은 다 사우나에서 만나요, 직원들이. 그 전날 술 먹고 회사에 출근을 안 해요. 보면은 웬만한 그 외국계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에 가보면은 자기 책상이 없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무슨 컨설팅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 IT 회사들 가보면은 막상 자기 회사에 가보면 본사에 가보면은 자기 책상이 없어요. 자기 책상이 없고 뭐 어쩌다가 뭐 필요하면 뭐 클릭 해가지고 자기 뭐 일하는 공간을 배정받아서 뭐 조금 업무하다 말다 그러고 뭐 영업 담당 이런 필드 세일즈 랩들은 주로 하는 일이 고객이랑 만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술 먹고 뭐 어디 아니면 뭐 어디 뭐 협력사들 관계사들 한번 쭉 돌아서 오고 그리고 이제 되게 사우나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든가. 그럼 그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노동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노동법상. 그래서 되게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일, 노동이라는 것은 자, 월급을 받았느냐, 세금, 소득세, 갑근세를 냈느냐, 4대 보험을 냈느냐, 고용주의 어떤 뭐 지시 혹은 직접적인 지시, 다이렉트 오더 혹은 인다이렉트한 어떤 오더, 관리 감독을 아주 작게라도 관리 감독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임무형 타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말단 직원은 뭐,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해. 하지만은 사실 시니어급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요번 달 매출 목표 얼마 채워와. 그리고 더 이상 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런 회사들 보면은 1년 매출 뭐 목표 타겟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이에요. 네가 팔아야 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20억이야. 근데 어떤 분들 가끔 보면은 한 봄 지났는데 벌써 어디 뭐 무슨 뭐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이미 30억치 팔았어요. 20억이 목표인데 30억 팔았으면은 150% 초과 달성이기 때문에 보너스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그 회사에서 자 이제 너는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잘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IT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런 분위기를 주워 들어본 적은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름도 안 됐는데 이미 내 매출 목표 타겟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회사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재택으로 뭐 빈둥거리든 맨날 사우나 가 있든 아니면 맨날 고객들하고 골프장 가든 뭐 해외로도 골프 엄청 가요. 그냥 어디 삼성전자에다가는 출장 보고서 대신 우리가 써주고 삼성전자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저기 어디야? 맨날 후쿠오카 가가지고 골프 치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디 뭐 베트남 가서 뭐 태국 가서 골프 치던가 멀리는 막 호주까지 가서 골프 치고 그랬어요. 그게 업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하는 그 범위가 넓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우나 가서 뭐 고객들하고 노가리 까고 있는 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씩 거주한 경험도 있고 뭐 해외 출장 여행 경험도 있고 뭐 근데 뭐 해외에 있는 지인들조차 여행과 이민은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역이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이분은
모르긴 모르지만 상당히 한국에서 엘리트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40대 중반인데 뭐 이미 해외 경험도 많고 뭐 그렇단 말이죠.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항상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역이민 하는 사례 당연히 있어요.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면은 당연히 역이민을 하죠. 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불쌍한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자, 창피하지만 저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저는 파락군 90년대에 아니 80년대지. 80년대 말에 파락군 경기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도고반, 불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도고반에서 나름 공부 제일 잘하는 반에서 부반장 하다가 서울대학 나왔어요. 저는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뭐 8, 90년대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사람의 퍼센테이지 수는 전체 수험생의 10%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90%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의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좀 심하게는 온라인에서 국평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 평균은 수능 5등급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수능 5등급도 못 봤지? 이런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이민 가서 실패한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가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경인선 타고 왜 부산을 못 가냐고 따지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 많이 보여요. 유튜브에 보면은 검색해 보면은 뭐 내가 캐나다를 뭐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이유 뭐 이런 불쌍한 유튜브들 많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 막말로 하면은 루저란 말이에요. 루저. 루저의 말을 들을 거예요. 챔피언의 말을 들을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해외에는 한국보다 더 많은 그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한국에서 뭐 그 사례를 제가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해외 이민의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올렸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온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여행하고 이민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결국 이민도 긴 여행이에요. 인생도 긴 여행이고. 그래서 자, 40대 중반에 뭐 자산도 많이 모으고 나는 사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뭐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는 그런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동네 부동산 아줌마야. 근데 그 아줌마는 평생 태어나서 해외라고 가본 거는 저기 어디 패키지 태국 방콕 여행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뭐 그런 것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 서울 시내 보면 온라인에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온라인에서 뭐 이런 댓글 달고 뭐 글 쓰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학력, 경력, 전공, 뭐 어학 능력, 해외 경험, 커리어적 성취, 이 사람이 뭐 해외의 이민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세법, 회사법, 노동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검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개나 소나 댓글 달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알고 보면 그 댓글 단 애가 초딩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초딩 말을 들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세요. 뭐 누구의 말을 믿는 거는 결국 본인의 그 판단력에 따른 일이 될 거예요. IT 분야 취업 시에 경력 단절된 사람도 취업 시장이 괜찮은지 괜찮아요. 업무를 할 수 있다라면은 경력이 왜 단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애 돌보느라고 잘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를 했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런 프로젝트도 참여해 뭐 실질적인 프로젝트, 뭐 모의 프로젝트 이런 거에 참여를 했었고 네가 당장 고용주가 당장 어떤 업무를 줬을 때 나는 이거를 100% 해낼 자신이 있다. 혹은 100%는 못하지만 조금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어차피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요. 즉 수습 기간이. 그래서 3개월, 6개월 기회를 줬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얼마든지 고용주는 나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6개월 동안에 내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도 달라라고 잘 설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력 단절자라도 그 이후에도 학력, 전공 뭐 이런 것들 잘 갖춘다고 한다라면은 어학 능력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또 제니퍼 안이라는 분이 독일어 수준을 B2 갖추면 직업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B2에서 C1 사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통상 한국에서 나머지 이런 그 직업의 커리어가 좀 확립된 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독일어 B2가 실질적인 실력이라면은 뭐 조금 더 유리한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되게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실질적으로 내가 B2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점수는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B2보다는 하여튼 목표를 한 C1 정도까지 잡으시면 좋아요. 근데 저희 제가 도와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뭐 독일어를 공부해서 취업하셨던 분들 보면은 되게 B2에서 C1 넘어가는 그 어디쯤, B2에서 C1 넘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B2 통과하고 C1 수업을 듣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꽤 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됐다라기보담도 뭐 전문직 취업을 하려면은 그거에 관련된, 그 전문직과 관련된 학력, 전공,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야죠. 그다음에 블루카드로 진행 중이어도 대학원이 의미 없을까요? 블루카드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은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만 다닌다고 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전공이냐, 그다음에 나의 기존 경력과 유관한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커리어냐, 요럴수록 조금 더 유리하고,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한다? 그것도 해볼 만은 한데, 기존의 경력이 갖춰진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학원 과정 중에 인턴 실습 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와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 사례를 들어보면은 대학원 과정 안에, 특히 대학원이 이제 우니베르시타트보다는 그 파욱슐레에 다녔던 분들이 취업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은 파욱슐레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응용과학대학은 취업을 1차 목표로 하는 대학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학과정 중에 이런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연구 중심의 대학들보다. 그래서 만약에 라일라님이 그런 블루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응용과학대학에 뭐 파트타임이든 뭐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블루카드 유지하고 영주권 전환하는 시점에 다른 데로 빨리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보리님이 웹 디자인은 IT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요즘 분위기는. 웹 디자인. 옛날에는 HTML, 저 옛날 막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HTML 대학원에서 배우고 그랬어요. 요새 누가 IT 관련된 과정에서 HTML 배우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웹 디자인 클릭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 이거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은 이걸 누군가가 날 코딩 해가지고 다 구현해야 되지만, 지금은 방송 시스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80년대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최신 기술인 거예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미 웹 디자인 혹은 무슨 뭐 UI, UX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코딩이라든가 스크립트 레벨의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 틱톡 같은 거에 동영상 편집하는 이런 기술로 간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통 IT로 막 이렇게 잘 인정받지는 못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녀가 중3이고 부인분이 IT 전공, 부인분이 커리어가 좋으네요. IT 데이터 관련 업무 22년 근무. 근데 22년 정도 했으면 현업에 있는다기보다는 아마 뭐 관리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이라도
요런 그 현업 업무, 좀 실질적인 엔지니어, 테크니션 업무를 하고 나서 어학을 조금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취업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학 능력이 중, 이게 정확하게 한국 사람 수준으로 중이라는 얘기인 건지, 뭐 IELTS로 9.0 만점에 6.0, 7.0 뭐 이 정도 6.0 수준 정도 된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인분이 어학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부인분이 지금 어학을 보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따님이 만 15세잖아요. 이미 따님이 만 15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느 나라가 됐건, 지금 뭐 독일이 됐건 룩셈부르크가 됐건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뭐 영어, 독일어, 불어 뭐 세 가지 언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 독일어를 하나 뭐 집중 파던가, 영어를 하나 파던가, 프랑스어를 하나 파던가 하더라도 하여튼 언어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한 살, 두 살 많아질수록 불리해져요. 그러니까는 서둘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라도, 아빠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엄마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빨리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재 이미 자산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실 이 정도 자산이라면은 뭐 룩셈부르크로 이민 진행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오히려 룩셈부르크가 세금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거 대비 혜택이 오히려 독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내는 뭐 이런 세금 4대 보험보다 엄마와 자녀가 중장기적으로 받게 될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전체 예산은 언뜻 보면은 그 룩셈부르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룩셈부르크 이민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오셔서 영어 공부, 불어 공부 조금 더 보완하시면은 부인분 같은 경우에 뭐 룩셈부르크에 금융회사들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룩셈부르크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IT 경력자라면은 어학만 되면은 취업은 뭐 금방 돼요. 제 생각에 룩셈부르크에서 한 1, 2년은 본인 자금 까먹고 생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취업을 해가지고 그쪽 회사로 룩셈부르크 현지 회사로 옮겨 타는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자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하여튼 이 여중생 따님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면은 결국 어학이 관건이 될 텐데, 뭐 독일, 룩셈부르크 다 좋다. 그리고 이 아이가 EU 영주권, EU 시민권, 즉 뭐 독일 시민권,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미술 활동도, 미술 대학을 가는 것도 뭐 독일에 있는 미술 학교를 가도 되고, 저기 어디 뭐 히틀러가 지원했다 떨어진 저기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미술 학교를 가도 되고, 뭐 베를린에도 굉장히 유명한 미술 대학들 많아요. 뭐 미넨에도 있고, 뭐 스위스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얼마나 뭐 불어, 영어, 독일어 중에 한두 개, 뭐 이왕이면 뭐 셋 다 공부를 해서 그 대학 공부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하면 돼요. 왜냐면 특히나 이 정도 자산이 있으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악착같이 자산을 모으는 이유는 노후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배우자분이 좀 먼저 몇 년 기러기 생활하면서 뭐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편분도 뭐 따라가서 뭐 언제든지 EU 시민권,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둘 다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룩셈부르크로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럼 납입 연수가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분 나이로 봤을 때 뭐 대략 한 20년 정도 한국에서 국민연금 쌓았을 텐데, 국민연금 20년 한국에서 쌓았고, 이거를 룩셈부르크를 붙여서 룩셈부르크에서도 뭐 10년, 20년 해서 40년 채웠다. 그러면은 현재 통계로
2020년 통계로 룩셈부르크의 연금 최저가 40년 완납한 사람 연금 최저 금액이었나 평균 금액이었나 제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평균 뭐 받는 금액이 3천 몇백 유로예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노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3천 몇백 유로예요. 그거를 뭐 많이 받는 분들은 뭐 6천 뭐 몇천 유로, 8천 유로인가까지 최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거죠. 믿기지 않지만. 그거 제가 블로그에 자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뭐 룩셈부르크나 독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일시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뭐 붙이는 게 더 유리하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고객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무슨 증권 센터 뭐 뭐라 그러지? 뭐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뭐 부사장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얘기가 한국에서 이미 연금을 많이 받은 분들 경우에는 통상 일시불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거를 차라리 어디 뭐 채권, 주식 이런 거에 분산 투자하는 게 노후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금융 전문가가. 근데 그게 독일 같은 나라는 그게 맞아요. 독일 같은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경우에는 좀 연봉을 많이 그동안 받아와서 국민연금이 좀 상당히 많이 쌓였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일시불로 수령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룩셈부르크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룩셈부르크는 독일보다도 연금 액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쩌면은 40년 완납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합산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이지민 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뉴질랜드 이민은 영주권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그 이지민 님의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주 좋고 젊은 분이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당장 뭐 뉴질랜드에 있는 고용주한테 이력서 보내고 내가 현재 하는 업무가 너네 회사에서 하는 요거로 하는 그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 잡 디스크리션을 봤을 때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뭐 인터뷰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도 잘 해야겠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거의 뭐 돈 안 들이고 바로 어 그냥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라고 그래서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취업 이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 고용주들이 그렇게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저런 비용 들여가지고 영주권을 먼저 땡겨주고 뉴질랜드 데려와서 일을 시켜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일단 임시 취업 비자 정도까지는 줄게. 와서 한 1, 2년, 2, 3년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을 잘하면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충성을 다할 것 같으면은 그때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지민 님의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뭐 이런 것들이 어, 뉴질랜드에서 잘 통할 만한 그런 쪽이냐에 따라서 뭐 아주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아직 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뉴질랜드 현지에서 공부를 더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뭐 다른 비영어권 국가라도 학비가 무료인 뭐 이런 데들도 있단 말이죠. 뭐 무료로 어디 뭐 IT 대학원 갈 수 있으면은 뭐 스위스든 독일이든 왜 못 가요?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오히려 뭐 독일에서 경력 조금 쌓다가 나중에 뭐 뉴질랜드로 다시 가겠다. 뭐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스위스나 독일은 겨울에 막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따뜻한 남쪽 나라 뉴질랜드 가서 공부를 하겠다. 뭐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단 이제 학비가 최소한 2, 3천만 원 이상 연간 깨질 거예요. 그리고 뭐 생활비 또 써야 되고 아직 영주권이 없으니까는 이런저런 복지 혜택에서 제외가 되니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돈을 더 써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은
뭐 여전히 뉴질랜드 이민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뭐 저희 회사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대행을 해주고 도와드린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겠죠.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